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 지성, 부의 격차로 인해 누군가는 부러움을 사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삶은 점점 평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한창 아름다웠던 외모는 서서히 자연 앞에서 평등해지고 누가 더 예쁜지보다는 얼마나 인상이 따뜻한지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50대에는 지성의 평준화가 찾아옵니다. 특정 분야에 뛰어난 지식이 있더라도 삶의 지혜나 인생의 경험은 모두 비슷비슷해지며 머리보다는 사람됨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60대에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더 큰 차를 타는지에 신경을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은 점점 의미가 줄어듭니다. 건강과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70대에는 정신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 평범한 사람 모두가 이제는 그만 쉬고 싶다. 남은 시간은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공유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라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생명 앞에서 누구나 겸허해지며 더 이상 우열을 따지는 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듯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보이던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모두가 비슷한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계산은 결국 비슷비슷해진다는 통찰은 우리에게 겸손과 따뜻함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단지 육체적 노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나이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삶의 에너지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공평하게 받아들이고 나이를 자연스러운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인생의 후반기는 큰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성취를 갈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결혼과 육아,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역할을 해내야 하죠. 그러나 60대 이후가 되면 그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승진 경쟁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자녀의 양육도 끝이 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거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기가 주어지죠. 또한 죽음이라는 주제도 시간과 나이의 흐름 속에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죽음은 모든 고통과 걱정이 사라지는 상태일 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늘 무언가를 걱정하게 되지만 죽음 그 자체는 감정도 고통도 없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죽음을 걱정하는 시간은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오히려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뀌면 현재의 삶도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임을 인정할 때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더 이상 비교나 경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뭐라도 해보고 싶다며 70세가 넘어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림을 배우는 등 인생의 제2막을 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등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것이 사라지는 대신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외모, 지식, 돈, 지위는 결국 사라지고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만이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늙는다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주어진 나이에 걸맞은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참하지 않은, 오히려 평온하고 존엄한 노년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늘 동일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3끼를 먹고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끼로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가진 것의 양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 즉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낍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이런 불운한 상황에 처했을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상에서는 눈을 잃은 사람과 눈을 얻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다가 수술을 통해 한쪽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세상이 밝아졌다고 느끼고
큰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눈이 멀쩡히 잘 보이다가 사고로 한쪽 눈을 잃게 된 사람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픔에 빠질 수 있죠. 이 두 사람은 현재 모두 한쪽 눈이 보이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극과 극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의 질과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괴로움이나 고통, 불만은 대부분 현실 자체보다도 그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먼저 내가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바꾸기 어렵지만 시선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선의 전환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나는 겨우 20억밖에 안 남았어 라며 괴로워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20억이나 있어서 다행이야 라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과거에 300억 원의 자산을 가졌던 사람이 주식 폭락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280억에 집중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20억이라는 금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벌기 어려운 거액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죠. 이는 금액 자체가 아닌 그 금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감정을 결정한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소유의 절대치보다 비교와 관점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연습해야 할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기꺼이 바라보는 태도, 즉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다음 주제인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결코 거창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오늘도 누군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며 독신의 자유를 부러워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족의 온기가 있는 삶을 그리워합니다.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면 더 많은 인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람은 현재에 대한 부정이나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한 번 더 바라보고 그것의 가치를 곱씹습니다. 비가 와도 햇살이 비쳐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냅니다. 예컨대 결혼 생활이 힘들어 이혼한 사람이라도 그 시간 안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고된 일상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자각과 수용을 통해 피어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쌓이면 삶은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불평은 줄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며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집니다. 감사는 결국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자존감의 회복이자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감사의 태도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기대에 못 미쳐도,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직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그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소통이고 배려이며 공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또한 노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성취와 확장, 개척이 목표였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안정과 수용, 내면의 충만함이 삶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은 결코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에 눈을 돌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손자의 웃음소리, 베란다의 햇살, 창밖의 바람결. 이러한 평범한 순간들이 감사의 시선을 통해 특별한 하루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감사의 부작용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기에 매일 불완전함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중심에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생각을 바꾸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삶은 지혜로운 노년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 원칙입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떤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고 따뜻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때로는 그 실수가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도 후회와 자책으로 남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완벽할 수 없는 여정이며 모든 경험은 결국 하나의 배움으로 연결됩니다.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키가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곱씹고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자책하는 삶은 결국 나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일한 삶을 두고도 지금까지 나 정말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힘, 그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기준을 재설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나만의 성공의 정의를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결혼을 했는가, 자녀는 잘 되었는가에 스스로를 맞추려 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보편적인 진리일 수 없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잣대가 아닌 내 삶에 맞는 가치와 성취를 나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여러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큰 자산을 모으지 못한 채 은퇴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한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입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사랑을 주고받았다. 내 인생은 부족했지만 후회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노년의 삶에 빛을 줍니다. 마음에 긍정의 씨앗이 심기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며 삶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엔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룬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자기 긍정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나이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나에게 경험을 선물했다는 의미이며 그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는 젊은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초조해합니다. 이제 나는 늙었어.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나이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낸 감정일 뿐 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젊은 시절은 실수의 시기입니다. 사람을 잘못 믿기도 하고 판단을 잘못 내려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은 결국 한 사람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반면 나이 든 사람은 그 실수를 줄이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지혜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청년은 수십 가지 일을 벌이지만 하나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경험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덜 중요한 것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소극성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정제된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머리가 희어지고 주름이 늘어가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기보다 이건 내가 살아온 시간의 훈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옛 도사나 현자들은 모두 백발이었고 그들의 지혜는 나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여유와 숙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자꾸만 젊음만을 숭배합니다. 나이를 숨기고 젊은이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곧 자연스러움을 부정하는 길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척을 하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나이에 걸맞은 삶을 사는 사람은 훨씬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인의 지혜는 많이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아는 것,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노년의 삶은 실수와 충동을 줄이고 절제와 선택의 미학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나이답게 만들기 위한 연습은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이, 더 크고 화려하게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이런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욕망은 채우려 할수록 커지고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바로 노년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보다 적당하고 단정한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경쟁과 소비가 아니라 안정과 평화입니다. 이는 곧 삶을 간소화하고 욕망을 줄이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끕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조그맣게 텃밭을 일구는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아침이면 흙냄새 나는 밭에 나가 물을 주고 상추 몇 장, 고추 몇 개를 따오며 웃음 짓는 그 모습에는 소유의 크기보다 살아있음 자체를 즐기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백화점 VIP 회원도 아니고 외제차를 타지도 않지만 누구보다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이만하면 잘 자랐구나 같은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일상을 채우는 삶.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삶의 본질입니다. 또한 단순한 삶은 취미나 소소한 활동을 통해 더욱 풍요롭게 가꿔질 수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거나 손주에게 뜨개질을 가르치는 일. 마을의 노인정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고 남과 경쟁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삶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회복시켜줍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 역시 노년에 이러한 단순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각종 공공복지 시스템은 최소한의 생계와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을 조금 비우고 단순한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수준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욕심입니다. 더 많은 집,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리 자원이 풍족해도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유의 양이 아니라 충분하다고 느끼는 감각, 즉 만족을 알고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적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며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순함은 자연스럽게 나눔과 봉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기에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봉사와 나눔은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으로 강의를 하거나 마을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할 때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키워주고 동시에 사회와의 연결감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것만이 나눔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 관심과 미소, 경청과 위로도 모두 훌륭한 나눔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비싼 선물보다도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더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특히 노년의 나눔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 안에는 살아온 시간, 경험, 그리고 연륜이 담겨 있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와 관련해 영상에서는 빵보다 사랑이 없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로움과 무관심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충분하더라도 사람 간의 따뜻한 정서적 교류가 없으면 삶은 메말라지고 존재의 의미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나눔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철학이자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설령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노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들은 그 시간을 통해 어른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노인은 그들을 통해 젊은 기운과 생기를 얻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충만해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나눔은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아 주었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형식적인 기부나 의무감의 한 행동보다 진정성 있는 마음이 담긴 소소한 나눔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한 조각의 빵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라는 위로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